저는 루카스 바그너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입니다. 미넨 공대 조기 입학 확정. 학교 게시판에는 제 사진 아래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죠. 우리 학교가 배출한 천재. 그런 제가 강당에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수학여행 목적지가 한국이라고요? 세계 대학 순위 70위권 서울대에서 뭘 배워요? K-팝 아이돌이나 보러 가자는 건가요? 친구들도 동의했습니다. 현대차는 아직도 독일 기술 따라오기 바쁘다고. 문화적 깊이는 일본, 프랑스에 한참 밀린다고. 우리는 괴테와 아인슈타인을 배출한 나라인데. 하지만 7일 뒤, 저는 서울대 칠판 앞에서 단 한 문제도 풀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루카스 바그너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근처에 있는 독일 명문 김나지움에서 수학과 물리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 미넨 공대 조기 입학 확정. 학교 게시판에는 제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아래 문구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우리 학교가 배출한 천재.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전교생이 강당에 모였고 교장 선생님이 올해 수학여행 목적지를 발표했습니다. 슬라이드에 글자가 떴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코리아 사이언스 에듀케이션 트립. 한국? 정말로?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항의에 가까웠어요. 왜 한국입니까? 일본이나 스위스, 미국은 안 되나요? 강당 곳곳에서 동의하는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제 바로 옆에 앉은 요나스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화학 올림피아드 상위 입상자이자 BMW 본사 임원의 아들인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로는 현대차가 독일 기술 따라오는 데만 10년은 걸린대.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인문계 수석인 엘리자도 끼어들었어요. 그녀는 이미 하이델베르크 대학 철학과 입학이 내정된 학생이었습니다. 괴테 연구소 보고서 봤어. 문화적 깊이 순위에서 한국은 일본, 프랑스, 영국보다 한참 아래였어. 우리가 뭘 배우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속으로는 더 냉소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K-팝 아이돌, 드라마, 삼성 스마트폰. 그게 전부 아닌가? 우리는 괴테와 칸트와 아인슈타인을 배출한 나라인데. 강당의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아무도 한국행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대놓고 투덜거렸고 어떤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대학 순위표를 검색해서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봐, 미넨 공대 세계 상위권. 도쿄대도 상위권. 서울대는 한참 아래잖아. 그때 교장 선생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그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움이 실렸어요. 진짜 학자는 모르는 나라를 비웃기 전에 먼저 보러 가는 사람입니다. 독일이 위대한 나라라는 사실이 다른 나라를 함부로 깎아내려도 된다는 허가증은 아닙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선생님은 리모컨을 눌러 몇 개의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전쟁 폐허에서 시작한 GDP 상승 곡선, 반도체 세계 점유율, 배터리 기술 특허 건수, 조선업 수주 순위, 모두 처음 보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60년 전만 해도 유럽 최빈국보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 학생들의 하루 평균 학습 시간, OECD 교육 투자 비율, 대학 진학률. 모든 지표가 독일보다 높았습니다. 여러분은 천재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러분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들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 어떻게 진짜 경쟁력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끝나자 강당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저는 팔짱을 낀 채 슬라이드를 노려봤습니다. 그래, 숫자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진짜 학문의 깊이, 창의성, 비판적 사고는 여전히 우리 쪽이 앞서 있을 거야.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제가 서울대 칠판 앞에서 완전히 무너질 줄은.
그리고 그 무너짐이 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될 줄은요. 프랑크푸르트 공항 루프트한자 라운지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저희는 비즈니스석 티켓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수학여행이라기보다는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어른들은 저희를 보며 독일의 미래라고 칭찬했고, 저희는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라운지 가죽 소파에 앉자마자 주제는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흘러갔습니다. 요나스가 태블릿으로 서울 지도를 띄우며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사진 몇 장 찍고 진짜 공부는 일본에서 하는 거지. 도쿄대, 교토대 쪽이 훨씬 의미 있을 거야. 저는 스마트폰으로 세계 대학 순위표를 검색했습니다. 미넨 공대 상위 10위권, 도쿄대 상위 20위권, 서울대는 한참 아래. 화면을 돌려 보여주자 엘리자가 피식 웃었어요. 역시 숫자가 증명하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유창한 독일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실례합니다만 한국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검은 정장을 입은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발음이 너무 완벽해서 순간 독일인인 줄 착각했어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자공학자, 미넨 공대 박사 출신, 현재 삼성전자 유럽연구소 근무. 요나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BMW 임원의 아들에게 삼성이라는 단어는 그리 달갑지 않은 이름이었을 겁니다. 남성은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자신도 저희와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요. 독일이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믿었다고.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가 보니 적어도 속도와 실행력만큼은 차원이 달랐다고 했어요. 저희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어요. 모바일 뱅킹, 디지털 행정 서비스, 온라인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은 한국이 독일보다 최소 5년은 먼저 구축했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행한 사람들 대부분이 20대와 30대였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냉소적인 어조로 물었어요. 그래도 기초 연구 수준은 저희가 더 높지 않냐고. 수학, 물리, 공학 같은 분야는요. 남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예상 밖의 대답을 내놨습니다. 직접 보세요. 숫자와 랭킹만 보면 절대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눈빛 같은 것들은요. 눈빛이라니. 이상하게 추상적인 표현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과학은 감성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되는 건데.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고 저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성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한국 학생들을 만나면 그들이 왜 공부하는지 물어보세요. 독일 학생들과는 이유가 다를 겁니다. 비행기에 오른 뒤에도 저희는 여전히 한국을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요나스는 현대차 기술이 여전히 독일을 추격 중이라고 했고 엘리자는 문화적 깊이가 부족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어요. 학생들의 눈빛을 보라.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한국은 구경만 하고 와라. 진짜 공부는 독일에서 하는 거니까.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라운지에서 만난 남성의 말과 아버지의 확신이 묘하게 충돌했어요. 그 충돌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건 서울대 칠판 앞에 서게 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인천을 향해 날아갔고 저는 창밖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먼저 건축을 봤습니다. 유리 천장 사이로 쏟아지는 자연광, 매끈한 동선 설계, 전광판에 흐르는 6개 언어. 프랑크푸르트 공항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스캔하자 10초 만에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요나스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서울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산과 도시가 동시에 보이는 풍경, 밤인데도 환하게 빛나는 건물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보면서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진짜 승부는 학교에서야.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 건물 앞에 섰을 때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세계 랭킹 70위권. 괜찮아, 긴장할 필요 없어. 저희를 맞이한 건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5명의 한국 학생들이었어요. 교환학생 경험자, 독일 학회 참석자, 독일 연구소 인턴 출신. 모두 제 또래였지만 이력은 이미 대학원생 수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된 학생이 제 상대였어요. 수학과 3학년 최현석. 지도교수와 정수론을 연구 중이고 해외 학술지에 논문을 2편 게재한 학생. 저는 일부러 가볍게 제안했습니다. 재미로 문제풀이 한번 해보자고. 칠판 2개. 시간 30분. 각자 3문제. 시작 10분 만에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손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데 머리가 따라가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쉽게 풀렸을 문제인데 어디선가 계속 막혔습니다. 현석은 거의 소리를 내지 않고 계산했어요. 분필 끝이 칠판을 따라 흐르는 속도가 일정했습니다. 30분 후 칠판에는 잔인한 결과가 남았어요. 현석 칠판에는 3문제 모두 완벽한 풀이. 증명 과정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 칠판에는 첫 번째 문제 절반, 두 번째 문제 시작 단계, 세 번째 문제는 접근조차 못한 흔적만 남았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가 3문제 중 하나도 제대로 못 푼 겁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물었어요. 이런 수준 문제를 자주 푸느냐고. 현석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통 팀으로 푼다고 했어요. 서로 알려주면서. 혼자 하면 느리다고.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경쟁자를 도와주지? 그러면 상대가 강해지는데? 점심시간에 들은 이야기들은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와 코딩 대회를 동시에 준비한 학생. 고등학교 때 이미 논문을 쓴 학생.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 해외 대학과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 학생. 저는 제 금메달을 떠올렸어요. 미넨 공대 합격증과 함께 제 인생 최고의 증표라고 믿었던 그 메달.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게 시작점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오후 실험실 투어 중에 들은 말이 결정타였어요. 한국 학생들은 개인의 완성도보다 팀의 속도를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5명이 빠르게 하는 걸 선호한다고.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고. 그 순간 라운지에서 만난 남성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속도와 실행력. 눈빛을 보라. 저는 현석의 눈을 다시 봤어요. 거기에는 오만함도 우월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음 문제를 향한 집중만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최고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울리기 시작했고 다음 일정이 더 두려워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서울대에서 받은 충격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요나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스템이 더 건강하다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엘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개개인의 천재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교육은 전체적인 수준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제 안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그래, 그냥 어릴 때부터 과도하게 몰아붙인 거야. 우리는 균형을 중시하잖아. 음악, 스포츠, 토론. 진짜 교양은 우리 쪽에 있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한국은 어떠냐고. 재미로 보고 오라고. 진짜 공부는 독일에서 하는 거라고.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서울대 칠판 앞에서 느꼈던 감정과 아버지의 확신이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도 출국 전 회의에서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나라지만 여전히 추격자라고. 우리는 선도국으로서의 여유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악역처럼 서 있었어요. 너는 이미 충분히 앞서 있다. 불안해할 필요 없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그 말이 여러 번 틀렸다는 걸.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현석의 칠판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완벽한 증명 과정, 깔끔한 필체, 흔들림 없는 논리 전개. 그리고 제 칠판에 남은 미완성의 흔적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 미넨 공대 조기 입학 확정자. 독일 명문 김나지움의 자랑. 그런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질까요? 다음 일정표를 보니 과학고 현장 체험이 적혀 있었어요. 새벽 4시 출발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엘리자가 소리쳤습니다. 새벽 4시냐고. 미쳤다고. 요나스도 투덜거렸어요. 우리 진짜 이 여행에서 뭔가 잘못 걸린 것 같지 않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고등학생 일정에 새벽 4시가 들어갈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더 나은 시스템일까? 균형 잡힌 교육이라는 말이 사실은 덜 치열하다는 뜻의 완곡한 표현은 아닐까? 여유라는 단어가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을 가리는 포장지는 아닐까?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어요. 자정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는 건물들, 움직이는 차량들, 편의점 불빛들, 멈추지 않는 도시, 잠들지 않는 사람들. 알람을 새벽 3시 30분으로 맞추며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은 선입견 없이 보자. 우월감도 방어기제도 내려놓고 진짜 모습을 보자. 그 결심이 얼마나 제 세계를 흔들어 놓을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알람이 울린 건 아직 밖이 완전히 어두울 때였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놀랍게도 이미 깨어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고 편의점 불은 모두 켜져 있었습니다. 택시들이 거리를 지나갔고 조깅하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새벽 3시 50분. 독일 같으면 완전히 죽어 있을 시간인데 우리가 향한 곳은 강남의 한 대형 스터디 카페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섰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500석 가까운 좌석이 거의 다 차 있었습니다. 책상마다 형광펜과 문제집 더미. 어디선가 연필 긁는 소리만 일정한 리듬으로 들려왔어요. 에어컨 소리, 페이지 넘기는 소리, 가끔씩 들리는 한숨 소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좌석 사이를 걸었어요. 한 학생의 책상 위에는 수학 문제집이 5권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의 노트에는 빼곡한 영어 단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또 다른 학생은 태블릿으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제 또래였어요. 어떤 학생은 더 어려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학생이 잠깐 휴식을 나왔을 때 저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마른 체구에 눈밑이 살짝 붉은 하지만 눈동자는 또렷한 소년. 매일 이 시간에 오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어요. 4시쯤 와서 밤까지 있다고. 엘리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소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고. 부모님도 대학 못 나왔다고. 자기가 의사가 되면 적어도 우리 집에서는 가난이 끝난다고 생각한다고. 그 말은 통계도 그래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학생의 사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런데도 제 머릿속 어떤 방을 정면으로 쳤습니다. 다른 스터디 카페로 이동했을 때는 스터디 그룹을 봤어요. 서로 문제를 설명하고 모르는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 학생들. 요나스가 의아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남을 도와주면 경쟁자를 강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 함께 온 한국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같이 올라가야 나도 덜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혼자 하면 멀리 못 간다고. 저는 다시 서울대 현석의 말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보통 팀으로 푼다고 했던 그 말.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개인의 완벽한 정답에 집착하는 우리와 함께 속도를 끌어올리는 저들. 아까까지 제 안에서 악역처럼 버티던 독일식 완벽주의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가 효율이 더 떨어지는 쪽이 아닐까? 이 질문은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6째 날 저녁 일정표 마지막 줄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한국 대학생들과 자유 토크. 공부 얘기, 연구 얘기, 성취 얘기만 들은 며칠 뒤라서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러웠어요. 또 우리보다 뛰어난 스펙 자랑하는 자리 아닐까. 저는 내심 긴장하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강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맞이한 건 논문이 아니라 치킨 냄새와 웃음소리였습니다. 돗자리가 깔려있고 강 위로 다리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여러 학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질문들이 오갔어요. 독일 맥주는 진짜 맛있냐고. 분데스리가 경기 직접 본 적 있냐고. 저희도 한국 드라마 본 적 있냐고 물었고 치킨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대화가 깊어지는 건 늘 그렇듯 누군가 솔직해지는 순간부터였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솔직히 독일 교육 시스템이 부럽다고. 토론도 많고 창의성도 중시한다고. 엘리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너희의 집중력이 부럽다고. 새벽 4시 스터디 카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잠시 침묵이 오더니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이 조용히 물었어요. 독일 학교는 진짜로 다 부유한 집 아이들만 다니느냐고. 요나스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거짓말 안 하겠다고. 거의 그렇다고 봐야 한다고. 등록금도 비싸고 입시 준비도 돈이 필요하니까. 그는 처음으로 우리 쪽의 부끄러운 진실을 입 밖으로 꺼냈어요. 우리는 출발선이 많이 다르다고.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능력 얘기만 했던 것 같다고. 한국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도 비슷하다고.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 기회를 좌우하는 건 똑같다고. 그러면서도 한 학생이 덧붙였어요. 그래도 우리 세대에서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다가 문득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솔직히 이번 수학여행이 그냥 아시아 구경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서울대 칠판 앞에서 완전히 깨졌다고. 카이스트 학생이 눈을 크게 떴어요. 졌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패라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모두가 동시에 웃었어요.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이상한 동지감에 가까웠습니다. 한강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다리 불빛이 물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래서 루카스는 이제 뭘 하고 싶냐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분명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언젠가 다시 수학여행을 올 거라고. 근데 그때는 관광객이 아니라 같이 연구하는 동료로. 그 말을 하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느낌이 들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할 때의 저와 지금 한강에 앉아 있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돌아가는 날 다시 인천공항에 섰을 때 저는 일주일 전에 저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 공간을 그냥 아시아의 큰 공항 정도로만 봤어요.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건 전혀 달랐습니다. 효율적인 안내 시스템, 사람들의 빠른 동선, 동시에 유지되는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만난 수많은 눈빛들. 비행기에 올라타고 나서 저희는 다시 좌석에 모여 앉았어요. 이번에는 웃음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보라고. 아직도 우리가 무조건 위에 있다고 생각하냐고. 요나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특히 자동차 기술은 집에 가면 아버지랑 진지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현대 남양연구소는 솔직히 충격이었다고. 엘리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는 서울의 학생들 생각이 계속 난다고. 저렇게까지 공부해야 하나 싶다가도 목표가 너무 분명하니까 비난하기도 애매하다고. 저는 창밖 구름을 보며 비행기에서 만났던 한국인 엔지니어를 떠올렸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을 보라던 그 말. 일주일 동안 저희는 참 많은 것을 봤어요. 서울대 칠판, 카이스트 연구실, 새벽 4시의 스터디 카페, 한강의 돗자리, 현대차 연구소에서 만난 독일 출신 연구원들.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럽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기준이 되는 시대는 끝났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려 입국 심사줄에 서 있는 동안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30분 넘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오래된 시스템. 느린 진행. 요나스가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은데 공항만 놓고 보면 한국이 4~5수 위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걸 우리만 알고 끝내면 안 된다고. 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울대에서의 패배, 새벽 스터디 카페의 충격, 한강에서의 대화. 모든 순간들이 선명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행은 어땠냐고, 재미있었냐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재미있었다기보다는 충격적이었다고. 그리고 많은 걸 배웠다고.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결국 독일이 최고라는 걸 확인했겠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주 학교 발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친구들과 함께 제대로 정리할 거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발표 제목을 적었어요. 진짜 엘리트의 조건. 그 아래 첫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웠다. 진짜 기준은 지도가 아니라 태도에 있다는 것을. 일주일 뒤 학교 강당. 출발 전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무대. 달라진 건 저희뿐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소개를 마치고 내려가자 저희는 무대 위에 섰어요. 뒤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여러 장면들이 슬라이드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첫 장면으로 서울대 칠판 사진 대신 간단한 그래프를 띄웠어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인 제가 서울대 3학년 학생과의 문제풀이에서 한 문제도 제대로 못 풀었다고 말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저는 느리고 분명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혼자 잘난 천재가 아니었다고.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같이 공부했고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같이 올라갈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요나스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BMW 임원이라고. 평생 독일 자동차가 최고라고 믿어왔다고. 그런데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벤츠와 아우디 출신. 독일인 연구원들이 우리는 미래를 보러 한국에 왔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엘리자는 새벽 스터디 카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걸 지나치다고만 생각했는데 한 학생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내 세대에서 가난을 끝내고 싶다는 말. 그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감이었다고.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강 야경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독일이 서구가 기준이라고 믿었다고. 하지만 수학여행 7일 만에 알았다고. 진짜 기준은 지도가 아니라 태도에 있다고. 교장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래서 너희의 결론은 무엇이냐고. 저는 준비해온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진짜 엘리트는 출신 학교가 아니라 편견을 깨고 새로운 기준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배웠다고. 그리고 그 배움을 준 나라가 한국이라고.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거부가 아니라 생각의 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학교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시아 관련 과목이 커리큘럼에 들어왔고 한국 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 논의가 시작됐어요. 후배들이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대단했냐고. 나도 가볼 수 있겠냐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다음 수학여행 때는 너희가 직접 보고 와. 저는 미넨 공대에 진학할 겁니다. 하지만 방학마다 한국의 대학과 연구소를 찾겠다고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관광객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풀 동료로. 제 인생에서 수학여행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방정식을 제 삶의 방정식에 다시 대입해본 경험이에요. 그리고 그 방정식의 해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배우는 걸 멈추지 않는 나라다. 저는 그 사실을 한국에서 7일 만에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해드렸다면 참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감동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